자, 여러분, 와인 소믈리에 2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 시간에 그 2차 오리엔테이션에서 들었던 내용 중에 조금 수정할게. 그 시간에 이제 그 크루즈 경영론 관련된 내용으로 2차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올렸는데 크게 와인 수업하고 크게 뭐 차이는 없습니다. 그 차이 몇 가지 차이 나는 점 있어가지고 추가로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진도 나갈게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제가 여러분들 첫 주 수업 듣고 댓글에 그 토론에 댓글 좀 달아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 수업 시간이 아직 덜 돼서 그런지 많은 학생들이 많이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학생 올린 거 대충 보니까 빨리 핑크 와인을 먹고 싶다. 뭐 그런 그 댓글도 있었고 어쨌든 오프라인 때 빨리 강의실에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1주, 2주 수업 다 듣고 그 토론 주제에 간단하게라도 내용을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발표 주제는 이제 크루즈 수업은 일반 관광지로 이제 한정돼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 발표 수업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주제를 크루즈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우리 커리큘럼에 맞게 전국에 있는 바, 그러니까 술집이죠. 와인 바든 칵테일 바든 일반 선술집이든 술집을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거기서 조원들끼리 가서 마시고 어떤 술을 마셨고 안주는 뭐고 인테리어는 어떻고 그 술집 분위기 서비스 태도 가격 맛 전체적으로 사진을 찍어오고 동영상 찍어오고 그래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런 발표를 이제 하는데 아까 그 앞에 그 오리엔테이션에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가 아직 좀 가라앉지 않고 아주 위험한 상황 같으면은 직접 술집에 가서 발표가 조금 위험하겠죠. 위험해서 그때는 아마 또 제가 좀 뭐 다르게 좀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직접 안 가고 인터넷상에 앉아서 조사해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발표 주제를 내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오프라인 수업 때 그때 다시 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수업은 이제 제가 먼저 1시간 정도 하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하루에 2팀 발표합니다. 2팀 발표하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교재는 아직 그 지금 설명해봤자 지금 어차피 교재로 수업할 수 없으니까 제가 PPT상에 이거 보고 나중에 오프라인 때 그때 이제 교재를 안내해 줄게요. 그러면 군내서점 가서 교재를 사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번 주에 이어서 와인 제조법 설명할게요. 저번 주에 뭐 레드 와인 저 제조법 다 설명했죠. 일단 화이트 와인 제조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포도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밭에 압착하고 발효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게 발효할 때 껍질과 씨를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저번 주에 이야기했듯이 레드와인은 껍질하고 씨를 같이 발효하기 때문에 탄닌 성분이 나지고 떨떠름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껍질과 씨를 제거해야만 색깔도 그대로 약간 옐로 색깔이 그대로 남아있고 탄닌 성분이 완전히 없어지죠. 그리고 앙금을 걸러내어서 분리하고 숙성, 혼합, 여과, 병입, 병에서 또 숙성을 시키는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이 그 저 순서를 좀 외워 놓으셔야겠습니다. 시험에 전에도 기출 문제도 한번 낸 적도 있었고 낼지는 안 낼지 모르겠지만은 이 순서를 레드 와인하고 스파클링 와인, 뭐 핑크 와인 제조법하고 다 같이 좀 머리가 아프더라도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머리가 좀 아파도 뇌세포가 많이 생기니까네 좋은 거니까 좀 외워 놓으시고 자 다음 스파클링 와인 제조법 자 포도 수확을 하고 파쇄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다음 압착 그 다음에 1차 발효합니다. 그 뒤에 놓는 이제 용어는 프랑스 말이니까 알 필요 없고 1차 발효 그 다음에 혼합해서 병입 그 다음에 또 2차 발효를 합니다. 예.
요 스파클링 와인은 좀 복잡합니다. 2차 발효를 하고 그 다음에 숙성해서 병 돌리기. 왜냐하면 병을 돌리면 그 찌꺼기가 병 목적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앙금을 제거하고 와인을 보충해서 만듭니다. 이런 과정으로 스파클링 와인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제 오크와 코르크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책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재 사면은 이 내용이 그대로 있으니까 뭐 필기를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크. 자, 재질은 일반적으로 참나무입니다. 예. 오크통 알죠? 그 와인을 통 안에다가, 나무 안에다가 숙성하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와인을 이제 나무에서 오랫동안 숙성하는 과정에서 그 약간 나무 냄새가 나고, 색깔도 조금 변해지고, 그래서 이 참나무가 굉장히 좀 특이한 나무입니다. 밑에 나중에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굉장히 탄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숨을 쉬고 나무가 탄력성이 있고 숨을 쉬는 그런 특이한 나무입니다. 그게 바로 참나무입니다. 그리고 오크통은 보통 이제 그 오크통 하나에 가득 채워서 숙성을 하면은 와인 있죠? 와인이 그 보통 750ml잖아요. 그래서 225리터, 즉 300병. 예, 오크통 한 통에 와인이 300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크기가. 자, 그 다음 참나무는 재질이 단단하여 선박용으로 많이 활용되었고 탄성 탄력성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나무가 부러지지 않고 눌리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탄력성, 유연성, 그리고 낮은 열 전도율. 열 전도율이 높으면 와인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낮은 열 전도율. 그 다음에 방수성, 물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니고 있으며 또한 와인이 숙성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 공급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장점이다. 이 참나무가 숨을 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크통을 만드는 과정과 기술은 예술이라 불리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대단한 경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수천 년 전 포도주를 배에 싣고 옮기기 위해 만들어졌던 오크통이지만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오크통 제작 과정은 수천 년 전과 거의 변함이 없다. 오크통 만드는 기술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섬세한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코르크. 자, 이 코르크도 보통 나무도 있고 뭐 플라스틱도 있는데 이 코르크 나무의 재질도 오크통하고 똑같습니다. 오크하고 똑같이 참나무입니다.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숨도 쉬고. 자, 와인에 있어 코르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와인이 병 밖으로 새어 나가지 못하게 하며 외부 공기가 병입되어 와인이 산화하는 것을 막는다. 그 다음 코르크의 수명은 약 30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짧은 코르크는 일반적으로 숙성이 길지 않는 와인에 사용한다. 긴 코르크는 특히 장기 숙성의 고급 와인에 비교적 긴 코르크를 사용하고 보통 25년에 한 번씩 코르크를 교환해준다. 그래서 이제 앞 시간에 그 시험 문제 유형에 대한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팩트 체크 객관식 문제 나온 데 있죠.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내면 맞춰야 됩니다. 짧은 코르크는 숙성이 긴 와인에 사용한다. 이러면 X라는 걸 틀린 걸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아놓으시고. 자, 다음. 이제 그 프랑스 와인의 특징을 잠깐 좀 설명하고 가볍게 설명하고 나중에 또 본격적으로 프랑스 와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가 다룰 겁니다. 가볍게 한번 보시죠. 프랑스의 와인의 특징. 자, 포도는 온대지방에서 잘 자라지만 특히 여름이 덥고 건조하고 겨울에는 춥지 않은 지중해성 기후에서. 자, 지중해성 기후. 우리 나중에
이 시간에 지금 크루즈 수업도 듣는 학생도 있겠지만 지중해가 크루즈 수업에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지, 땅지자, 중간 중자, 해, 바다의 자. 땅 중간에 바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땅?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땅. 중간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파도도 안 치고 기온이 상당히 따뜻하고 그쪽에도 크루즈가 상당히 많이 운항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지중해성 기후에서 좋은 와인용 포도가 생산된다. 그래서 프랑스가 그 지중해하고 제일 맞닿아 있으니까네 포도를 많이 생산해서 와인을 많이 만들죠. 자, 프랑스 와인이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이유 중 하나는 오래전부터 품질 관리를 위한 체계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격하게 와인의 등급을 매겨가지고 체계를 잘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와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두 번째 이제 독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일은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날씨가 춥고 일조량이 많지 않아 주로 화이트 와인을 생산한다. 저 첫 주 시간에 얘기했죠. 레드 와인 하면 프랑스, 화이트 와인 하면 독일. 예. 자, 독일의 화이트 와인은 옛날부터 이름이 알려져 있고 특히 라인과 모젤 와인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예. 독일의 라인 와인과 모젤 와인은 상당히 유명한 와인입니다. 예, 와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라인 그 지역에서 라인 근처에서 라인 지역에서 나는 와인을 이제 그게 라인 지역에서 나는 포도 품종을 가지고 만든 와인이죠. 그리고 모젤도 모젤 지역에서 나는 와인 품종을 가지고 만든 와인인데 이게 다 강이 있습니다. 라인 강이 있고 모젤 강이 있고. 예, 우리 저 한강의 기적처럼 독일의 라인 강의 기적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래서 라인 강과 모젤 강 근처에 있는 이 와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이트 와인이다.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독일의 화이트 와인은 알코올 함량이 비교적 낮은 편이며 신선하고 균형 잡힌 맛으로 값도 비싸지 않아 가장 마시기 좋은 와인이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설명한 대로 대형마트 가서 와인 코너에 가보면은 각국의 와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독일산 화이트 와인 가격도 별로 안 비쌉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혼또 오리지널 독일산 화이트 와인을 마셔볼 기회를 가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맛도 상당히 좋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많이 좀 한번 맛볼 수 있도록 해보시고. 다음. 자, 라벨. 자, 라벨 한번 봅시다. 병의 정면 중앙에 부착되어 있는 와인 라벨은 사람의 명함이나 이력서와 같은 역할을 하여 이를 통해 와인의 여러 정보를 마셔보기 전에 이미 파악할 수 있다. 즉, 라벨을 자세히 보면 그 와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제가 대형마트 가라는 이유가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그 와인의 라벨을 봐라는 얘기입니다. 예, 라벨을 보면은 어느 나라인지 뭐 포도 품종이 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벨을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라벨에는 이게 다 있습니다. 생산국가 어느 나라인지 그 나라 중에서도 어느 지역인지 프랑스 같으면 보르도라고 적혀도 있고 그다음 등급은 이게 나라마다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서 등급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등급까지 알려면 정말 전문 소믈리에가 되기 위해서는 등급을 알아야지 우리는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등급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다음 사용 포도 품종 예, 저번에 우리 뭐 까베르네 쇼비뇽이라든가 리슬링이라든가 포도 품종 다 알아보고 용량은 이야기했죠. 거의 99%가 750ml입니다. 예, 99%가 와인은 750ml죠. 맥주보다 크죠. 맥주 큰 병이 640ml니까 맥주 큰 병보다 좀 더 크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함유량 예, 반드시 도수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병입 업체 생산 연도 이런 게 라벨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벨을 자세히 보면 유럽과 미국 지역은 차이가 있는데 와인의 대표적인 생산지인 유럽의 경우 포도 재배 지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미국은 포도 품종을 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률적으로 포도 품종의 이름을 사용할 경우
85% 이상이 와인에 함유된다. 예, 저번에 기억나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라벨에 포도 품종이 안 적혀 있으면 다양한 포도 품종이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와인이 85% 이상, 그러니까 까베르네 쇼비뇽이 85% 이상 품종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건 이제 라벨에다가 당당하게 까베르네 쇼비뇽이라고 붙일 수 있죠. 그래서 85% 이상이 되어야 그 라벨에 포도 품종을 적을 수 있다. 그러니까 라벨에 포도 품종이 없다는 뜻은 이것저것 다양한 포도 품종이 하나도 85% 이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생산지명을 기입할 경우에는 기입된 지역에서 75% 이상 생산되어야 한다. 예, 이런 그런 게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또 2주차 두 번째 시간 마치고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너무 오래 하면 여러분도 머리가 아프고 나도요 휴대폰 들고 있는 팔이 아파서 못 들고 있겠네요. 나중에 이제 또 곧 우리 세 번째 시간에 또 봅시다.